금융분석가로 일하고 있는 24살 제니퍼 캐시는 퇴근길에 엄마에게 전화 걸어 오늘 하루에 일어났던 소소한 일상과 안부를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올랜도에서 90분 정도 떨어진 템파에서 살고 계셔서 매일 만나뵐 순 없지만 전화는 자주 하는 편이었습니다. 제니퍼의 아버지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시켰는데 그들이 처음 결혼했을 때 강도를 만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제니퍼를 낳고 아들 로건을 낳은 후에도 계속 안전에 대해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니퍼는 자연스럽게 호신용품을 가지고 다녔으며 자신의 이동 위치와 다음날 일정을 늘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제니퍼는 지금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지난 1년 반 동안 그녀는 3차례나 승진했으며 특히 오늘은 회사에서 제니퍼가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좋은 리뷰를 받아 상사로부터 칭찬을 엄청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니퍼의 어머니에 따르면 딸과의 마지막 통화에서 제니퍼는 들뜬 모습이었고 행복해하는 목소리였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오후가 되어갈 무렵 제니퍼의 어머니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딸의 직장 동료로부터 제니퍼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전 11시에 중요한 미팅 일정이 있었는데 연락도 없이 결근할 제니퍼가 아니었기 때문에 동료는 미팅이 끝나자 바로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그녀의 안전을 물었습니다. 제니퍼의 어머니는 그녀가 아픈지 확인하기 위해 딸에게 전화했지만 바로 음성 메시지로 넘어갔습니다. 제니퍼는 22일 일요일 남자친구 롭과 여행을 마치고 다음날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이들은 레스토랑에서 우연히 만나 1년째 사랑을 키워나가고 있으며 롭은 4시간 떨어진 지역에 살고 있어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주말에는 늘 함께 해변이나 레스토랑, 영화를 보며 평범한 20대처럼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니퍼가 실종되기 며칠 전에 이 커플은 4일 동안 여행을 떠났으며 그녀는 여행 중에도 부모님께 4번이나 전화해 어떤 일정을 보내고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와 집에 도착한 후에 부모님과 절친, 남자친구와 밤늦은 시간까지 통화했습니다. 제니퍼는 백화점 바로 앞에 지은 새로운 콘도를 자신이 번 돈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녀는 쇼핑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기도 했지만 제니퍼의 콘도가 위치한 지역은 현재 대대적인 개발 중이라서 공사 차량과 인부들이 많이 들락거려 너무 외지지 않는 백화점 앞이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입했습니다. 회사로부터 결근을 연락받은 가족은 바로 남자친구 롭에게 전화했습니다. 롭에 따르면 보통 아침에 출근할 때 서로 통화하면서 출근하거나 회사에 도착한 후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오늘은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은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느꼈으며 부모님과 남동생 로건은 바로 90분 거리의 올랜도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아버지는 콘도 매니저에게 전화해서 딸과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있으니 제니퍼의 차가 주차장에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고 매니저는 그녀의 주차장 2226번을 확인했지만 차량은 없었습니다. 올랜도에 도착한 가족이 바로 제니퍼의 콘도에 들어서자 여행에서 다녀온 캐리어가 그대로 바닥에 놓여 있었으며 주방은 깨끗했고 침대에는 아침에 옷을 고른 흔적이 있었습니다. 욕실을 확인하자 타올이 약간 젖어 있어 제니퍼가 아침에 샤워를 하고 출근 준비를 한 듯 했습니다. 집안에는 특별한 점은 없었으며 핸드백과 차 열쇠, 휴대폰은 없었지만 제니퍼가 매일 가지고 다니던 페퍼 스프레이가 카운터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으며 집문은 잠긴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은 즉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동생 로건은 근처에서 공사일을 하고 있던 인부들에게 아침에 뭔가 본 게 있냐고 묻고 다녔는데 그들은 대답을 회피하거나 모른다고만 이야기했습니다.
콘도에 도착한 경찰은 아침에 사라진 딸을 낮 1시에 벌써 실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가족들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빨리 수사가 시작되기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남자친구와 싸우고 하루 정도 연락을 받지 않고 머리를 식힐 수 있는 상태이니 더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실종되고 첫날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가족과 친구들은 곧바로 그녀의 얼굴을 이 지역에 알리기 위해 포스터와 전단지를 만들어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니퍼의 부모님은 콘도의 반 정도가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래서 목격자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공사인부들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도록 게이트가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보안 카메라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의 차량이 콘도 밖으로 나가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아침 7시 40분 출근길에 제니퍼의 차량이 자신 옆을 바로 지나간 것을 기억해냈지만 어느 방향으로 간지는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올랜도 방송국에 딸의 실종 소식을 팩스로 보냈습니다. 팩스를 받은 방송국에서는 실종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지하고 취재팀을 콘도로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오늘 최대한 딸의 실종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해가 지기 시작했고 가족들은 아쉽게도 제니퍼가 없는 첫 번째 밤을 보내게 됩니다. 저녁이 되어도 제니퍼와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고 그녀의 휴대폰 위치 정보를 조사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은 집 근처에서 아침에 꺼진 상태였습니다. 다음날 가족과 친구들은 차로 동네를 돌면서 제니퍼의 차량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때 경찰에게 차량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니퍼의 콘도에서 1.6km 떨어진 아파트 단지 내에 차량은 주차되어 있었으며 경찰은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제니퍼의 남자친구 롭을 용의자로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제니퍼의 차량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롭에게 전하고 경찰은 롭이 올랜도로 오기를 부탁했으며 차량 안에 특이점이 있는지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또한 발견된 차량 트렁크를 열 때 롭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만약 트렁크에서 제니퍼의 시신이 발견될 때 롭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기 위함이었지만 다행히도 트렁크에서 제니퍼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롭이 올랜도에 왔다는 어떤 증거도 없었으며 그는 오전 8시쯤 회사에 출근한 상태로 사건 추정 시간에 알리바이가 입증된 셈이었습니다. 차량의 운전석이 뒤쪽으로 조정되어 있는 상태였고 DVD 플레이어가 뒷좌석에 그대로 있어 강도 사건은 아닌 듯 보였습니다. 차량에 기름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봐서 차량이 콘도에서 많이 운전되지 않은 것 같이 보였고 차량 안에서는 어떤 싸움의 흔적도 없이 제니퍼의 휴대폰과 신발 등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니퍼는 실종되기 전까지 평소 루틴대로 생활한 듯 보였습니다. 차량이 발견된 주변을 수사하던 경찰은 보안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오후 1시에 찍힌 이 영상에서 한 남자가 제니퍼의 차량을 주차한 후 철제 펜스 뒤를 걸어나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과 가족은 드디어 범인을 잡았구나 생각했지만 당시 보안 카메라는 2, 3초마다 영상이 잡혔는데 정확하게 용의자의 얼굴이 펜스에 가려져 신원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은 어떤 부담감이나 조급함도 없이 제니퍼의 콘도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차량의 지문을 채취하기 위해 감식반이 투입됐지만 모두 닦은 상태로 지문이나 DNA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용의자는 아주 평범한 카키 바지에 흰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군지 밝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경찰은 수십 번 영상을 돌려본 후에 10대에서 20대 정도의 남자로 추정했으며 키는 165cm, 키에 비해 발이 크다는 정도를 파악했습니다. 제시카의 아버지는 용의자의 바지가 신발을 덮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무줄로 바지가 내려오지 않게 고정한 듯 보였고 주로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이 바지가 체인에 끼지 않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는 잔디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바지 밑단이 젖지 않게 하기 위해 고무줄로 바지를 고정하는 경우가 많아 잔디 깎는 일을 하지 않을까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영상의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조차 구분이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수사견을 동원해 차량이 어디에서 왔는지 조사했는데 수사견은 냄새를 맡으며 1.6km 떨어진 제니퍼의 콘도로 바로 갔습니다. 경찰은 콘도 뒤쪽에 나무와 잡초가 나 있는 공간이 있어 그곳을 조사하다가 땅속에 묻혀있는 여자 신발과 셔츠를 발견했습니다. 제니퍼의 아버지는 발견된 옷가지를 보고 제니퍼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경찰은 더 넓게 파기 시작했고 1,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제니퍼를 찾기 위해 동원됐습니다. 그러나 별 소득이 없는 상태로 조사가 끝이 났습니다. 경찰은 어떤 제보나 증거를 찾을 수 없자 제니퍼의 삶을 더 자세히 조사했고 그녀의 전 남자친구를 용의선상에 올렸습니다. 그는 제니퍼가 헤어지자고 할 때 마지막까지 매달리며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했고 제니퍼 콘도 건너편 바에서 혼자 자주 술을 마시곤 했다는 증거가 나왔지만 사건과 관련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콘도의 공사 인부들 중에 일부가 비어있는 콘도에서 생활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인부들 중에 한 명이 제니퍼를 납치했을 가능성에 초점을 뒀습니다. 콘도에는 꽤나 많은 인부들이 다니고 있었는데 제니퍼는 부모님께 그들이 쳐다보는 것이 매우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남자친구 롭에 따르면 제니퍼가 콘도 오피스나 운동시설 또는 주차된 차로 갈 때 늘 롭에게 전화해서 자신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주위에 누가 있는지 계속 이야기해줬다고 합니다. 제니퍼가 실종되고 인부들을 조사하기 위해 다시 갔을 때 일용직 노동자들이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들 중에 90%가 불법 체류자였기 때문에 경찰에게 이 사실이 알려질까봐 모두 떠난 듯 보여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100명이 넘는 인부들의 인적 상황들을 하나하나 조사해 나갔지만 가짜 주소가 너무 많았으며 조사에 응한 인부들도 전혀 본 곳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런 소득 없이 시간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제니퍼가 실종되고 2년이 흐른 2008년 콘도 인부 중에 한 명이 강간죄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그가 제니퍼의 실종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니퍼의 콘도를 공사한 적이 있었으며 당시 점심시간을 이용해 제니퍼가 콘도의 문을 열어주고 문을 연 채로 기대어 누구와 통화하다가 공사가 끝나면 문을 닫고 가달라고 하며 회사로 돌아갔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공사 인부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니퍼가 자신과 통화 중이었고 절대 딸이 자신의 집에 그들만 남겨두고 회사로 돌아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 인부가 직접 실종과 관련이 없을지라도 뭔가 들은 얘기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지만 그에게서는 더 이상 어떤 말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니퍼 실종 당시 청소부로 일하고 있던 여인을 가족이 고용한 사설탐정이 2009년에 찾아내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녀에게 보안 카메라를 보여주자 인부 중에 치노와 머리 스타일과 걷는 모습이 비슷하다고 증언했으며 그는 2008년도에 경찰이 조사한 강간범이었습니다. 치노를 조사했지만 그는 경찰에 협조적이었으며 그의 키는 172cm로 보안 카메라 추정키보다 컸으며 특별한 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 경찰의 수사는 종료된 상태이며 가족들은 사설탐정을 고용해 계속 수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니퍼가 사라진 지 벌써 14년이나 흘렀습니다. 부모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제니퍼가 실종됐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자신들의 마지막 임무라고 이야기하며 수사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